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주입니다. 지난달 7일이죠.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 행동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제2에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하지 못했는지 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최근 등장한 이른바 기상망명족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언론의 자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유정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최욱 씨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임자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자원입니다. KBS 한승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승현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헬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시죠.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난주에 이제 나오셨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시청률이 잘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나왔어요. 네, 본인 덕으로 생각할까봐 제가 공교롭다는 표현을 썼는데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재밌게 봤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뭐 외모 지적도 좀 있었어요. 살은 빠졌는데 얼굴은 그대로구나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제일 인상적인 건 교수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교수 된 지 14년이 됐는데 진짜 그런 얘기 듣고 그래서 어쨌든 뭐 재밌는 기억이고 또 불러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비평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까? 이건 좀 아니었다 뭐. 예, 그러면서 용어들이 조금 틀린 게 좀 있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이 아니니까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예, 제가 봤을 때는 날아다니셨어요 거의. 아이, 예. 자, 오늘 방송에서도 날카로운 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 인력 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기에 또한 코로나19 세계적 위기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된 도리가 아닐지를 우리는 고뇌하고 또 고뇌해야 한다. 네, 먼저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 정부의 의료 정책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처벽 급여화 시범 사업, 원격 의료가 그것인데 언론들이 정부와 의사가 대치 중이라는 것만 부각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 동아일보 주말에도 정부 의료계 강대강 격리 해제 전공의 고발 놓고 맞불, 중앙일보 정부 의협 강대강 충돌, 출구 없는 의사 총파업, 경향신문 전공의 파업, 혼란 없었지만 정부 의협 치킨 게임 계속, 조선일보 코로나 비상인데 정부 의사는 치킨 게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대치 중이라는 것들만 부각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언론 보도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선 대답에 앞서서 하나의 변곡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의 파업 연장을 위한 투표를 1박 2일에 걸쳐서죠. 29일에 30일 넘어가면서 두 번에 걸쳐서까지 통과시켰던 그날이 바로 변곡점인데 정부가 논의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다 중단하자. 코로나 안정되고 나서 얘기하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파업을 지속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는 양쪽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언론이 안내하자는 몫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 몫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왜 이렇게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역시도 언론만큼이나 해명할 부분이 생겼다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떼가 아니다. 이건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걸 언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이제는 입증할 필요와 요구가 생겼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것도 이제 8월 29일 얘기니까 그 전까지 언론이 어떻게 다뤘나 좀 보자면 파업 초반부터 시작해서 강대강 치킨 게임처럼 이분법적 보도에만 열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저는 비슷한 어떤 기시감이 들기도 하는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 당사자가 등장해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어떤 형국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런데 왜 싸우는지, 뭐가 불만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소비자로서 아무리 뒤져도 언론 안에서는 제시를 해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싸우고 있다라는 이미지만 제시를 할 뿐이지 실체를 알 수 없게 하는데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탐사를 하거나 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 국면이 거의 한 달간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전혀 진전이 없이 싸우고 있다라는 형국만 반복 재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언론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대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헤드라인에서도 보면 치킨 게임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치킨 게임이 뭡니까? 사실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이제 마치 뭐 막 돌진하는 호랑이 위에 그냥 탄 거예요. 서로 이제 극단으로 치닫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가장 효과적인 훈수꾼이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쁘고 이건 맞고 이건 대안이 될 것 같다. 근데 그 모습이 전혀 안 보여서 좀 답답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재자로서의 어떤 언론 역할 그런 것들이 좀 모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렇게 그 소비자 눈높이 그리고 대중의 눈높이로 보니까 국민이 좀 안 보였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한테도 좀 물어보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제일 답답한 게 어쩌면 일반 대중은 저분들이 왜 거리로 나왔을까? 그리고 또 정부는 왜 이 시점에서 정책을 발표했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용어들이 참 만만치가 않았다. 그렇죠. 보면은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전임의, 그다음에 뭐 내외산소, 그다음에 병원, 막 의원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기자분들한테 쉬울 수는 있는데 일반 대중한테는 어쩌면 그냥 의사 선생님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대중은 언론이 보여주는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거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쉽게 대중은 이해를 못한 상태면 아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착하다 이런 식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소 좀 친절한 언론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판단할 거야라는 의료 정책 소비자잖아요. 계속 의료계에서도 중요하게 뭐 생각하는 게 이제 의료 주체자로서의 본인들이 빠진 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면 그 부분도 강조해주고 언론에서 좀 대중들의 어떤 시각들도 좀 조명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만약에 국민들이 모른다면은 정부 의사들 입장에서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의사들이 누가 이길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이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더 분노가 더 부추겨지고 뭔가 그 전투 의지를 더 이게 불질릴 것 같은 예상이 좀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예, 예.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최욱 씨. 예. 아니 뭐 길게 말씀하셨는데 편집 안 되게끔 제가 그 긴 이야기를 짧게 헤드라인 한 좋아요, 뽑아드릴까요? 좋아요. 예, 예. 방금 말씀하신 예, 작품. 예, 예. 네. 언론은 갈등 중재자보다는 갈등 중개자. 예, 조금 더 생각하시고. 예.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쉽지 않았는데. 아니 대의는 맞았어요. 예, 갈등 중개자 맞습니다. 예. 자, 말씀하세요, 임정현 변호사. 예, 저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그 상황을 이제 자극적으로 표현은 하는데 정작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설명은 잘 해주지 않는. 그래서 쟤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둘 다 되게 세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 큰일이라는 게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의 불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아야 될 어떤 생명 건강의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음에도 마치 딴 나라에서 그 싸움을 중계하는 식의 보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제 작품 갖고 가는 거예요? 중계요? 네. 앞에 거 편집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계를 조금 풀어준 거예요, 임재원 변호사가. 예. 아니 풀려 있는 걸 내가 이거 뭔데? 그걸 왜 다시 풀어요? 여기도 갈등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최욱 씨는 이런 보도들을 접하면서 강대강 굉장히 치킨 게임 아주 극단적인 단어들이 선택이 되고 있잖아요. 의사들이 왜 집단 행동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하셨어요? 기사들을 보고서? 저는 뭘 원하는지. 시사 프로그램 MC입니다. 그 정도는 저는 다 파악하고 있었죠. 그러나 네. 주변 제 지인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그것보다는 중계만 할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좀 용어 문제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의료계라고 얘기할 때 의료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약간 순차적으로 파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의사 파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문의 파업, 전공의 파업, 전임의 파업했을 때 다 이제 인터넷에 복잡한 용어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 전혀 없이 그냥 전공의가 파업했더라. 그렇죠. 대전협이면 예. 전공의협회 회장이 나오고 협회예요. 근데 여기 전임의는 그럼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안내가 없고요. 제가 굉장히 좀
분노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인기과 비인기과라고 굉장히 뉴스에서 언론에서 쉽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비인기과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내외산소 같은 바이탈과 생명을 다루는 되게 중요한 과들이 네. 거의 여기 비인기과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언론이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 비인기과는 실제로 비인기과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언론이 그렇다면 공공의료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이번에 논쟁이 되는 마당에 이거를 논란이 아닌 사회적인 대화거리로 만들고 싶은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선택하고 세상에 있으니까 갖다 쓴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어떤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역시나 갈등이 있으니까 언론이 간다.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게 그런 용어 선택에서 되게 자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주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던 게 사실 뭐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 도대체 인턴이 뭐고 레지던트가 뭐고 전공의가 뭐고 전임의가 뭐고 공공의대가 뭐고 이 단어들만 해설을 해줬어도 맥락을 파악하는데 조금 이해가 되겠구나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사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뭐 유럽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 용어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사실 언론 보도에서 한켠에 무슨 용어 정리라든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친절한 언론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있었죠. 예, 이전에 예.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소외가 돼서 그거 말고도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나왔을까? 그리고 개원의들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의협이라고 한다면 대중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스트라이크가 있고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엔 의협이 있을 텐데. 근데 또 의협에서는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안에 있는 케미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어 정리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대중이 어떻게 현실을 네. 파악을 합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이분법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판단할 때 본질은 그냥 사라지죠. 그러고 치킨 게임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레이블링이 되면 레이블링의 가장 큰 특징은 본질은 사라지고 이미지랑 선입견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있지? 라고 하는 정말 그런 문제의식보다는 저 나빠. 저 좋아. 나는 이 편 할래. 나는 저 편 할래.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사회적 낭비는 우리가 그냥 안고 사는 것이 네. 아닌가.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자, 갈등을 부각하는 한편에서는 환자들의 피해에 주목한 보도가 또 잇따랐습니다. 응급실 전전하던 환자가 중태에 빠지거나 끝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꽤 많이 보도를 했어요. 예, 한승경 기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례가 2건이 있었는데 지난달 26일 밤에 부산에서 약물을 마신 40대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부산 지역 병원 7곳을 전전하다가 치료를 문의했는데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라는 대답을 받고 결국 구급차가 3시간이 지나서야 부산이 아닌 울산에 가서 이제 환자 치료를 했는데 결국 숨졌고요. 또 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심정지가 온 30대가 역시 의정부 시내에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양주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역시 숨졌습니다. 이 2건 모두 지난달 26일에서 28일까지 그러니까 2차 총파업 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이게 파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두 환자 모두 인근에 있던 여러 병원에서 시간 지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 사망하게 된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돼서 이제 불편을 겪는 환자들에 대한 보도도 잇따랐는데 특히 환자 또 벗어놓은 의사 가운을 대비한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기사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아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중태에 빠진 환자 얘기도 언론의 지금 보도들을 가만 보자면 지금 이렇게 파업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거의 논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의료 파업이 계속될 때에는 이를테면 위세척만 해도 별로 문제가 없었을 환자가 되게 큰 문제가 생겼다. 우리의 위협이다라고 좀 공포감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지역 거점 의료센터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공백 때도 사실 비슷하게 기사가 실릴 수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공포를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공포가 용도가 무엇인 거냐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파업을 할 때에는 파업의 원인이 대부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파업 주체에게 가기 마련이었었어요. 이번엔 좀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공포를 줬을 때 왜 우리한테 공포를 줘라고 파업 주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도록 파업을 하도록 유도했어라는 굉장히 복잡한 이중 삼중의 연쇄고리를 우리에게 자극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옷을 벗는다는 건 사실 상징적인 메타포죠. 이제 가운을 벗는다는 건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황교안 대표 시절에 삭발투쟁도 생각이 좀 났습니다. 삭발투쟁이라는 게 이제 마지노선까지 몰려있는 노동자분들이 정말 생명권 같은 그런 자기의 어떤 신체 일부를 훼손하면서까지도 투쟁의 어떤 목적을 보였다면 삭발투쟁을 전유하면서 보수가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죠. 옷을 벗는 것은 벗고 갈 곳이 없는 사람과 그리고 이 벗음을 상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나뉘어진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사용이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위협이 의사 혹은 옷을 벗은 그 주체가 위협에 처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위협에 빠지게 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언론은 그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이 어떤 불편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옷을 벗었다, 큰일 났다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이 양상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임재원 변호사에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노동자의 파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럴 때마다 노동자의 목소리에 기울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노동자가 파업할 때는 언론이 그 파업 당사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이제 비판을 하셨고, 근데 반면에 이번에 의사 파업은 언론이 또 파업 당사자의 목소리에 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이거는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또 파업 전문가로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 그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언론의 차이로 생각되는 게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만큼은 분명하게 전달하는구나. 가령 지금 의대 증원, 공공의대 첩약급여, 원격진료 이 4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의사들이 요구하고 이것을 걸고 집단휴직에 나섰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언론을 조금이라도 본 시민들이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요구사항이 노동자 파업 사태 때 제대로 전달이 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았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에 있었던 철도 파업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당시 노동자들이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건 안전인력 충원, 그다음에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가장 내세웠었는데 당시 나왔던 그때가 이제 작년 10월 11일이었는데 11일 기사만 놓고 보더라도 뭘 요구하는지는 잘 안 나와요. 기사의 70~80%가 시민들의 불편이었어요. 제목도 보면은 열차 운행 차질, 수송 비상, 시민들 우왕좌왕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조선일보 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노동자들의 요구가 인건비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런 식으로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작 파업이라는 거는 간절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업의 정당성을 차치하고라도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만큼은 언론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 누가 파업을 하느냐, 어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느냐에 따라서도 언론사들은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거의 노동자 파업을 다룬 언론은 잘못이지만 이번 의사 파업을 다루는 언론은 잘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파업 주체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조금 다른 시각이긴 한데 그냥 각을 좀 세워주세요. 프로그램이 또 다양성을 또. 정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뭐 아까 자료화면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이제 파업했던 그 양상 있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기시감, 데자뷰 이런 거 잠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때도 치킨 게임이고 지금도 치킨 게임이라면 치킨 게임에서 이제 가장 피해 보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는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또 연달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의약분업 때 보였던 그 언론 양상이 이번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에서 그러면 지금 20년인데 의사들의 소통 방식도 최소한 20년 동안 변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민 소통, 뭐 대중 소통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어느 부분이든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그룹도 굉장히 극도로 훈련된 과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대중 소통,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여론 형성 이렇게 뭐 거창하게 말할 것까지 없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중들도 아프게 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 언론이 그 부분에서 또 다뤄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업 당사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다뤄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사실 과거의 노동자들의 그 주장은 사실 굉장히 뭉뚱그려서 뭉개버리는 식으로 다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지금 언론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제때 했었어야 되는 역할을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좀 비판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아까 최욱 씨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보태자면 예. 언론은 나쁜 습성이 뭐냐면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파업 주체의 말을 들어줬다가 아니라 훨씬 더 듣고 싶은 말 쪽이었고 어떤 점에서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좀 더 다른 말로 하자면 힘 있는 쪽의 의견을 더 잘 들어주는 속성이 있는데 이번엔 파업 주체가 오히려 더 힘이 있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보수 언론들의 어떤 특성 중 하나는 뭐냐면 정부와 대치하는 편은 우리 편이라는 정서가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한테도 많은 의견권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는 어떤 점에서 정파적 동일성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얘기는 빼버리고 그 부분을 과대하게 해석을 했다면 이 부분에도 굉장히 정부 정책과 대치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언론이 이번에는 주체를 바꿔서 들어주고 있네가 아니라 첫 번째 힘 있는 쪽, 두 번째는 네. 필요한 쪽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는 전혀 다를 게 없다.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의사이기 때문에 말을 충실히 구체적으로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되게 언론이 생각하고 있는 정파성과 부합하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현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뭐 그냥 다시 한번 소비자 입장, 뭐 이렇게 그다음에 언론을 만드는 입장, 뭐 그 생산자 입장에 생각을 해본다면 그림이 조금 더 잘 나오니까 이런 사항들을 또 보도를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대자면 예. 어떤 많은 현실에서 어떤 거리를 찾아다니는 언론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그림이 더 나을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보건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료 파업 이런 상황에서는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이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 사진들을 보면서 의사가 가장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맨 마지막에 환자가 있다라는 그 위계가 좀 느껴져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실 사진을 보면서 의사들 자극하지 마, 환자들 힘들어져. 이런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간명하게 다가왔거든요. 저도 이제 기자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과거의 파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파업을 왜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짚지 않고 시민 불편만을 부각하는 보도들을 많이 했었고, 저는 그랬었죠. 그게 언론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어떤 파업을 하는 그 노조를 뭐 귀족 노조라든지 억대 연봉자들이 파업을 벌인다든지 이렇게 아주 비판의 그 잣대를 아주 정밀하게 들이대는 언론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의사들한테는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귀족 노조라든지 뭐 이런 억대 연봉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는데 이런 거는 전혀 없어서, 아까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사들이 힘 있는 권력 집단이라는 점이 언론사의 어떤 내부에 그런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한 기자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불법 파업 잣대를 계속 들이댔었어요. 근데 그 잣대를 지금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들이대자면 영락없는 불법 행위예요. 가령 노동자가 아닌 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노조가 아닌 단체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쟁점까지 끌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까지 보수 언론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들이대왔던 불법 파업 잣대에 따르면 이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언론 행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과거의 파업에 대해서 가졌던 관점을 다시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더욱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파업 초반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보도의 흐름이 좀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승영 기자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지난 7월 23일에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얘기이고, 언론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라는 거는 굉장히 이 이슈는 민감한 이슈라는 거를 이미 잘 알고 있고, 이게 폭발력이 크다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거의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로 보도량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따져보니까 14일에 전국 의사 1차 총파업이 있었잖아요. 이때 그리고
8월 15일에 이제 광복절 집회를 지나면서 코로나 국면이 확산되면서 점점 더 이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늘었고 이 의사 파업에 대한 보도량이 늘었고 또 26일 2차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이때는 보도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마디로 이 와중에 이 시국에 이런 제목이 달린 보도들이 줄을 이뤘었는데요. 예, 예. 다음 날 주요 종합 일간지들의 사설도 진보 매체, 보수 매체를 막론하고 의사 파업을 비판하고 파업을 그만하고 내려와라 이런 사설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좀 달랐습니다. 이 와중에. 와중에를 달리 쓰였습니다. 예. 근데 앞에서는 이제 이 와중에 왜 파업을 하냐인데 그렇죠. 조선일보는 이 와중에를 다른 용도로 쓰는데요. 8월 27일자 사설을 보면 정부가 이 와중에 의사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의대 증원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잡힌 뒤에 추진할 수는 없었나 라면서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 와중에를 사용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와중이에요, 이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서 지난번 이제 대구에서 대규모 이제 확진 사태가 있었을 때 공공의료 시설이 확충이 되고 의료 준조도 확충이 돼야 되겠다라는 논의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 긴급성이 오히려 굉장히 전대미문의 팬데믹이기 때문에 요구가 더 강해진 거고 어떤 점에서는 그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후관계나 인과관계 자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인데 혼란한 틈에 정책을 전환했다라고 하는 억지 발언이죠. 이건 혼란한 틈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혼란을 틈탔다는 표현을 쓴다라거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책 제안을 해서 이제 좀 미완의 영역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수정해 가고 사회적 의견들을 다 도출해 가면서 합리적인 어떤 대안 그리고 이 대안 제시 이후에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의료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야지 어디다 감히 거기에다 이런저런 훈수를 듣느냐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거는 아무런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설의 마지막에 딱 한 줄 써 있어요.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을 그만두고 의사들은 치료 현장에 복귀하기 바란다. 이 앞에 대부분의 모든 게 다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사건의 인과관계, 선후관계 다 틀린 얘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랬던 이제 흐름이 달라진 게 조선일보 사설이 나온 다음 날 정부가 이 전공의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8월 28일에. 그리고 30일에 전공의 파업 지속 결의를 발표를 했고 또 통합당에서는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부 탓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와중에라는 그 클리셰가 자꾸만 쓰이는 게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갈등 해결 저널리즘 뭐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피스 저널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해결사 저널리즘 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자를 한 건 아니지만 해지를 하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어떻을까라는데 헤드라인을 사실 이 와중에라고 뽑는다는 것은 그냥 요원해지는 거예요. 뭔가 해결책이 이런 것 같다. 그다음에 대안 제시는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와중에 그다음에 어떻게 좋은 말이 붙습니까? 근데 그런 게 헤드라인 대충만 잡아봐도 막 열 몇 개씩 나오는 게 좀 슬펐고요. 예를 들어서 이 와중에 합의에 다다랐다. 이 와중에 사랑하게 됐다. 뭐 이 와중에 어떻게 해결, 뭐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와중에다 하면 파국이에요. 이게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소비자로서, 정보 소비자로서 좀 슬펐고요. 그래서 뭔가 본원적 역할이면 사실 그 미디어라는 영어가 매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만 원적으로 따지면 중간 매개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효율적인 훈수꾼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와중이라고 한다면 그 와가 소용돌이래요. 그러니까 그 소용돌이에서 뭔가 정리돼서 나오게 좀 만드는 언론의 역할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주 멋있어 보이네요. 좀 이상하구나 확실히. 이상하네. 이 와중에 놀랐어요. 비꼬는 듯한 느낌. 아니 이 와중이 되기 한참 전에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 정책을 발표했던 당시에는 왜 이런 보도가 안 나왔을까요? 저는 네. 구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그 출입처 위주의 어떤 그 기자들이 이제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전문성을 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출입처가 되면 그다음에 순환보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전문성을 계속해서 쌓아가기에는 좀 적은 시간일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하고 그동안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성을 키워서 네. 그렇다면 사실 아는 만큼 보이고
뭐 파는 만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당정 협의회에서 뭔가 이러이러한 게 발표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뭔가 민감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파국이 예상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조금 한두 수 보면서 이렇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조금 모든 언론사에게 뭐 조건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진행자가 지적하셨던 이 정책 발표 당시에는 이 와중에 기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니까 누군가가 이 정부 비판 논리를 개발해내면 그때 이제 다 거기에 탑승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잘못된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당시에 못했다가 네. 당시에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7월 23일 발표한 다음 날 조선일보 보도는 그 당시는 어땠는지 살펴보면 예,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예. 당시 조선일보는 지역 의사 3,000명을 키운다면서 정부 정책을 그대로 전하거나 또 공공의대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판에서는 외국보다 의사 부족한 건 맞는데 왜 의협이 화가 났나라는 기사에서 정부와 의협이 근거로 제시한 각종 통계를 팩트체크를 한 다음에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는 긍정적인 전문가들이 많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의 주장에는 정원이 적은 의대 입학생을 늘리고 고령의 의사들이 지역에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주장을 싣기도 했습니다. 예. 대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의협이 화가 났나라는 부분에서는 의협을 약간 질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게 사실 OECD 통계잖아요. 의사 수가 적으냐 많으냐, 뭐 의료 접근도가 높으냐 낮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그 와중에 사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이 이 공공의료 체계인 것 같아요. 가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설이 문제가 많다. 예컨대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원 병상 비율 혹은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병상 수가 모두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거는 이제 팩트이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는데 특히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강하게 부각이 됐고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도 거의 모든 언론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공공의료 문제를 꼽았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당장 추진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와중에 이걸 왜 하냐라는 비판은 성립할 수가 없고 다만 그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과 지원을 먼저 확충할 것이냐 아니면 인력 양성에 먼저 방점을 찍을 것이냐. 네. 정부는 이번에 후자에 방점을 찍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비판을 할 수 있죠. 비판을 하더라도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방향성만큼은 유지됐으면 좋겠다. 문제가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의 비판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보도들 양상을 보자면 조선일보 보도만 보면 언론이 제일 좋아하는 거, 특히 보수 언론 조선일보가 제일 좋아하는 건 1등이 갈등인가 봅니다. 갈등이 없었을 땐 두 번째는 이익이 있는 쪽을 해석을 덧붙이는 겁니다.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란 다음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만 하다가 바로 지면에 뭐가 실려 있냐면 목포, 순천, 유치점, 후군이라던가 이건 거의 지역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올 게 사실 뻔하죠. 뭐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문제들 나올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사회적 논의가 되기 전에 사실은 먼저 던진 거예요. 그날 거의 던져서 이건 곧 지역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될 게 뻔하다라는 식의 해석을 했으나 해석이 아닌 듯한 정보만 있는 듯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의사 쪽 의견을 좀 더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이게 아니라 이 정책에 문제는 없었을까? 이런저런 어떤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만 던져도 되는데 그 질문이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이익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가 은근슬쩍 이번에 발을 뺀 겁니다. 이 문제는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닌가라고 발을 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갈등이 없으면 이익으로 흘러가는 어떤 모습을 이번에도 똑같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언론사별 신뢰도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란 걸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주요 항목이 쓰였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찾으셨어요? 네, 저도 좀 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스케일이 좀 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근데 가장 많이 들어간 항목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컨시스턴시, 익스펙턴시 막 이래서 근데 거기에 제일 배치되는 게 태세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언론사에서 이쯤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면 상황이 변했어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일어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태세 전환이란 건 굉장히 좀 나쁜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최근 언론에 있어서 태세 전환은 약간 무슨 더 티어리 오브 태세 전환처럼 연구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이건 누군가는 경고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고민해야 되고 언론사들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세 전환을 하려면 조선일보처럼 해라. 이렇게. 그 일을 왜 더 키워요? 그거는 이상호 아나운서 개인 의견. 그거는 제 개인 의견이고요. 나쁜 언론이네, 저분.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조선일보는 사실 아까 강요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없는 곳에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건강한 대안을 제시를 할 생각은 없었다. 요렇게도 조금 넘어가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지금 듣고 보니까 태세 전환보다 더 나쁜 것은 예. 뭔가 그 영혼이 담기지 않은 기사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세 전환과 왜냐하면 관련돼서. 이 기사들이 지금 사실은 기자들이 쓴 기사들도 있긴 하지만 전문가 기고를 많이 실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약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 다른 어떤 수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언급드렸습니다만 갈등 해결 저널리즘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5W1H 그 방식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언론 보도나 기사 작성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것들, 뭐 우리가 육하 원칙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원칙들인데 그게 이제 대부분 스트레이트성 기사에 준하는 그런 원칙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그게 너무나 좀 강렬하게 지켜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 해결 저널리즘은 실종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태세 전환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력이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좀 들게 되는데요. 네 가지 사안 중에서도 특히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공정성을 거론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잠깐 입장 들어보시죠.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체류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 개선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필수 의료에 대한 전면적 계획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라. 자, 이후 언론 보도는 어땠습니까? 하승윤 기자. 네. 이 최대협 협회장의 발언 이후 공공의대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이 됐는데요. 8월 23일에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 법률안 변화로 팩트만 확인하자라는 그 블로그를 시작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퍼졌습니다. 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바로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통해 해명에 나섰는데 오히려 이게 더 불을 붙인 셈이 됐습니다.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시민단체라는 단어를 문제 삼는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 또 운동권 자녀 특혜 전형이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 가족까지 소환하는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이 갈등의 핵심으로 이 부상했어요, 그렇네요. 이게. 맞아요. 예. 너무 이제 민감한 문제인데 우선은 저는 빌미를 준 복지부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뜨거워진 상태였거든요. 이게 전혀 뜨겁지 않은 상태라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잘한 거는 잘못된 거다, 정정하겠다, 오해가 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놓지 않는 겁니다. 잘 걸렸다, 너 실수했다 이거지. 그럼 나 이제 물고 늘어지겠다라고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이 가짜 뉴스가 거의 어느 정도까지 재생산이 되고 있냐면 뭐 일부 정치가 나와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또 확산한 국면도 있었죠. 사실 확산한 국면도 있었고. 오늘은 이제 의사협회에서 일종의 SNS를 이용해서 어떤 것까지 올라왔냐면 이렇게 추천제를 이용해서 올라온 공부 못하는 이를테면 그런 의사들과 네. 내내 공부만 하는 전교 1등만 하던 그런 의사에게 누구에게 진료를 받겠습니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얘기가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가짜뉴스다라는 해명 이후에도 전혀 종식이 되고 있지 않는데 종식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 있다. 가령 여러 이제 그 사설 같은 거 보면은 시민단체가 얼마나 부도덕한테 시민단체한테 맡기냐. 네.
전부 다 이게 사실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비판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언론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 사실이 아닐 때는 아님을 전제로 출발해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용하니 더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교수님, 이 진실이 뭐예요? 이거를 오늘 명확하게 좀 제가 설명해 파악한 주십시오. 바로만 좀 말씀을 먼저 네. 드리면요. 아까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복지부에서 국민소통과 관련된 그 민감성이 조금 떨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그 용어와 관련된 어떤 혼란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즉시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장학제도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단체와 관련된 그 언어의 그 어떤 광의적인 활용, 그다음에 그 담당자가 해명하고 그다음에 차관이 나와서 해명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명문화 시켰잖아요. 카드뉴스에다가 이렇게 안 하고 법안에 이러이러한 게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따지면 25일자로 팩트 체크가 된 겁니다. 예, 예.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증폭의 산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나는 대목이었어요. 그럼 25일 날 팩트 체크가 됐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 거가 있어도 조금 게임의 룰을 지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계속해서 그런 뭐랄까 나는 그냥 그 말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 말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하되 어떤 말이 듣기 싫으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언론의 모습이 그런 예. 것처럼 들려서 약간 좀 슬프기도 했고 이게 어찌 보면은 최근에 그 언론의 게임의 룰이 약간 후진적으로 변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슬픔은 집에 가서 달래시고요. 아니 누군가한테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의사와 전혀 관련 없는 시민단체장이 추천한다는 것 이거 사실이 아닙니까? 밝힌 바에 의하면 그 용어를 썼던 건 맞아요. 용어를 썼던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 실수로 정확하게- 비롯된 오해인데 예, 그 예.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진실은 국회에서 이제 물어봐야죠. 이제 뭐 아직 진실은 법안이 진실이 없다는 거죠. 사실 아직까지 공공의대 선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잖아요. 정해진 게 없다. 구체적인 법안이 안이 없어요.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역 그렇게 할 수도 할당이 있다라는, 필요하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그럼 지역 할당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여러 설명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도 살펴보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각 시도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일부 언론이 시민단체가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그것을 언론이 얘기한 것을 받아가지고 의사협회나 대전협에서도 그 문제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 근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결국엔 다시 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도지사 추천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다가 나중에는 시민단체 참여 추천위라는 문구 삼으면서 음서세다, 네. 게이트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거기에 반발하는 젊은 의사들 중에 학구장 추천으로 대학 들어간 사람 많을 거거든요. 그럼 학구장 추천도 음서제고 게이트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 제도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말꼬리 잡기 놀이에 빠져 있고 그것을 심지어 이 문제를 비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게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지고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지금 띄운 이 카드 자료 있죠. 이게 사실은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수능 점수로 일렬로 세워가지고 가장 앞줄에 있는 사람들 의사 만들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 봐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전교 1등을 차지하는 사람 많이 의사가 되어야 하고 성적이 모자란 사람은 의사가 결코 돼서 안 된다라는 인식을 부끄럼 없이 마구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집단의 구성원으로 상당수가 의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단위가 여러 이해관계를 가지고 여러 계층에서 공공의대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선발 과정에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을 사실 보건복지부가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다 거세해버리고 공정성 시비, 음서제, 게이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의사협회나 대전협 자체도 굉장히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정책연구소라고 하는 데는 마치 의료정책연구소라는 말만 들으면은 정부기관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공공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부기관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있는 연구소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홍보 자료로 이런 걸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최욱 씨가 이제 진실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아직 좀 궁금합니다. 공공의대에 대한 법안이 지금 발의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그렇죠.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게 통과되면서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냥 그 선발 과정은 이제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잘 지켜서 하겠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이 알고 저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가 저는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이 만약에 이 문제는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저명한 인터뷰들을 하면서 취재원들에게 이게 뭐 불공정 문제니 음서제니 그리고 시민단체에 되게 불투명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알고서 이게 지금 정책 방향성과 혹은 정권에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을 하니까 계속 두드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이 부분에서 언론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갈등을 부풀리는 것만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저희만큼 알지 않을까요? 이게 아직은 그냥 입안이 되었을 뿐이지 아무런 진짜 법적 효력이 없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실어 나른다면 그건 굉장히 언론의 무책임을 넘어서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래서 사회에 위해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국 중 하나가 지금 이 형국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조금 그 언론의 최근에 이제 주제는 지금 뭐 공공의대 설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제를 다루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뭐 3대 콤보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따옴표. 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보면 내가 이걸 그대로 옮기는데 내가 이거를 그대로 의도하는 건 아니야.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유체이탈처럼 계속해서 또 이렇게 다운표 저널리즘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또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짜뉴스 확산과 관련된 건데 내가 처음에 퍼뜨리진 않았지만 그 얘기를 한 게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확산하는데 난 별로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요소가 보이면 또 이제 정쟁 프레임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든지 좀 이따 날씨 얘기도 다루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어떤 얘기든지 다 정쟁 프레임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런 만능 정가의 보도처럼 하면 결국은 사회적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중앙일보를 보면 중앙일보는 예전에도 저희가 다뤘지만 권력이 된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라는 거를 써서 이제 시민단체를 특히 공격하는 기사들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8월 29일에 단독 의대생 논란이요. KBS 경찰위원도 시민단체가 추천하나라는 기사를 썼는데 이 내용을 보면 KBS는 직원이 아니고 이사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법상 원래 방통위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다 보니 그동안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거고요. 발의만 돼 있는 거고요. 심지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에 이 시도자치경찰위원은 시민단체 추천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자격 요건 중에 지역 주민 중에 지방자치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는 요건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명시돼 있지도 않은데 기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상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의 진출을 보장하고 있다는 관측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대 선발에서도 시민단체 추천은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 있고 중앙일보도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가 이제 논란을 삼고 싶었는지 시민단체에 대한 논란을 계속 끌고 가고 싶었는지 KBS와 경찰을 끌어들인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 그러니까 법령에서 말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그 비영리 비정부 단체를 얘기할 때 그냥 그렇게 써요. NGO.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다고 정부 단체라고도 하기도 어렵다라고 했을 때 시민사회 단체,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언론과 법령이나 정책 자료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를 겪으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게 그렇게 시민사회 단체란 말이 싫다면 그럼 비영리 비정부 단체를 통칭할 수 있는 적합한 용어를 언론사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자기가 만든 시민단체에 대한 아주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이미지죠. 이 가상 이미지를 다시 근거로 활용해서 도덕성이라는 굉장히 비논리적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만든 자기 기준을 자기 표절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 시민단체는 부도덕하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시민단체에서부터 추천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도 규명되어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은 이 시민단체에 더 씌워진 이런 어떤 잘못된 이미지를 네. 자기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이 자기 표절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비윤리적입니다. 더 비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방금 표절이란 단어를 좀 쓰셨는데 이런 나중에 아주 의심스러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예. 저는 여러분들처럼 내용 비판할 능력은 못 됩니다. 형식 비판은 제가 천재입니다. 그 다른 두 언론사의 기사인데 이 너무 흡사해서 두 기사가 어디가 다른지 찾아봐야 하는 숨은 그림 찾기 저널리즘, 제가 이름 한번 붙여보고요. 네네. 심지어 이걸 보면요, 네티즌의 반응 인용까지도 두 기사가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티즌이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너스레를 한번 떨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네. 네티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정하게 시험을 보든 의사나 교수들이 직접 자질을 보고 뽑아야지 시민단체가 웬 말이냐. 저걸 해명이랍시고 낸 게 코미디다. 시민단체가 권력 킹민단체 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라면서 이러다 수사권까지 줄까 겁난다 등의 의견도 내놓았다라고 중앙일보 기사에 실려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이제 조선일 비지에 실린 오유신 기자 글도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정하게 시험을 보든 의사나 교수들이 자질 보고 뽑아야지 시민단체가 웬 말이냐. 저걸 해명이랍시고 낸 게 코미디. 시민단체가 권력 킹민단체 등의 의견을 내놨다라고 하면서 고스란히 따옴표를 또 한 번 따옴표 쳐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는데 내용도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표절이란 문제를 학계에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같은 것을 인용할 때조차도 해석이 다르지 않으면 표절의 시비에 걸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취재원이죠. 그냥 네티즌인데 그 네티즌 얘기를 고스란히 따왔으면 좀 출처를 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베꼈다면 누가 누구를 베낀 거예요? 그거는 그냥 놔둘까요? 이렇게만 봐서는 SBS가. 누가 누구 걸 베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봐서는 또. 그러니까 네티즌이라는 단어 속에 숨은 단어 속에 이제 익명성에 숨어서 이게 누가 누굴 베꼈는지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언론에서는 정말 쉽게 익명성에 기대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세상에 댓글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인용하는 게 똑같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약간 그 기본은 기본적으로 무시한다고 이런 말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 학기에 글쓰기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시간 하고 왔어요, 오늘도. 근데 글쓰기 수업 첫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표절과 관련된 얘기는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지금 1학년, 2학년 지금 학생들은 표절 검사를 하고 저한테 과제를 내는 게 디폴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콘텐츠를 생산한 분들에게 부탁은 저희들도 이렇게 매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열심히 보지만 후배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NIE라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배들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콘텐츠의 완성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고, 그리고 저작권도 보고 받습니다. 기사는 당당히 받으시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례는 약간 반면교사 자료로 써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절하면 안 된다. 교보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베껴만 썼다면 게으름의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윤리 문제라고 생각이 될 텐데 저는 좀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우리가 논란이 시작됐던 거 커뮤니티였던 거 기억이 나시죠? 네. 네티즌의 말을 무책임하게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의 목적은 제목에 나와 있죠. 운동광 자신만 의대 가냐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네티즌의 얘기를 공히 두 사람이 다 따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표절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결국 운동권 자식과 시민단체와 연관성, 불투명하지만 연관이 되고 있어. 어떻게 모든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 전부 다 운동권입니까? 전혀 아닌데 이 이미지를 이미 더 씌워놨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사라면
결국은 창작을 했더라도 한편으로는 한간에 떠도는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밝히거나 아니면 정말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는 일부러 표절이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고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만 갖다 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파성을 위해서 사실을 희생한 경우가 또 이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한 온라인 패러디물이 있어요. 그 영화 타짜를 패러디한 건데 예. 내가 시민단체 생활을 17에 시작을 했다. 그래서 아들을 의대에 보낼 수 있었다. 뭐 이런 패러디물인데 예. 이거를 또 언론이 재밌다고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 출처도 불분명하죠. 네. 게다가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커뮤니티 정치적 편향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가져왔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한 커뮤니티라고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결국 이제 일부 언론들이 뭐 운동권, 시민단체, 음서제로 이어지는 이런 연결고리를 활용해서 이런 기사들을 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가 대형 오보를 터뜨렸거든요. 8월 28일자 일부 지역 배달판에 조민,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 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바로 다음날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 아, 요건 이제 나쁜 오보에 더 나쁜 사과.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오보를 내고 이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과를 보시면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와 또 썸을 타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제 식으로 해석하자면 예.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아닐까?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찝찝하게 남겨놓은 그런 사과. 여지를 남기는. 예. 이 사과의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려면 그 빠르게 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 강렬하게 해라. 강렬하게 해야지만 상대가 미안해질 정도로 그래야만 그 진위를 의심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예. 이 사과한 거 보면 이제 빠르게 했겠죠. 빠르게 파악했으니까 사과를 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금 최욱 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자기는 이 기사를 쓴 명분에 대해서는 정말 요만큼이나로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명분이 있었다라는 게 정말 눈물겹게 계속해서 변경이 돼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문맥상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언어의 마술사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하고 이게 분명 오보다 싶으면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빨리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보도 당일 아침에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강한 항의 글을 올렸죠. 그리고 정정 보도에선 일부 지역이라고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이 주변 분을 통해 확인을 했더니 이 기사가 나간 게 11곳이라고 합니다. 뭐 경기도, 충청, 충남, 뭐 광주, 전남북, 부산, 울산,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진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서울판에는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 코로나 확산 소식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서울판과 일부 지역에 나간 지면이 전혀 달랐던 거고 예. 또 정정 보도에는 오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라거나 병원 간부들과 조국 전 장관은 모두 부인했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지 저희가 직접 예. 연세대 의료원을 취재해봤습니다. 이 복수의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도대체 누군가요? 고위 관계자는? 제발 좀 그 쓰신 그 황 기자님이나 이분들한테 뭐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좀 저희 다 전수로 다 모든 교수님들 여쭤보고 관련 있는 다 확인을 했거든요. 만난 사람 없고 뭐 본 사람도 없다까지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저희는. 이게 조선일보가 대형 오보를 터뜨린 게 저희가 기억하는 것만도 여러 가지인데 그거가 있을 때 뭐 사과나 정정 보도는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물러난다거나 누가 교체됐다거나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태의 엄중성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 역시도 그 29일 사과문이 좀 고약하다고 느껴졌던 게 사과문을 낼 당시에는 적어도 A 교수가 조민 씨를 만난 적 없었다라는 사실 정도는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 중에 조민 씨를 만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도
실제로 찾지 못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건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사의 문제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오보였다가 문제인 건데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은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 이렇게 문제를 자체를 축소시킨 거죠. 그러면서 아까 최욱 씨 얘기한 대로 과연 정말 사실이 아닐까요? 라는 식의 의혹을 남겨뒀다라는 거 굉장히 고약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덕적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도덕적 문제 굉장히 많이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이쯤 되면 인권이란 문제는 언론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까라고 묻고 싶을 정도예요. 지금 조민 씨에 대한 이런 무책임한 보도가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차이점이 뭐냐면 소문을 차곡차곡 쌓아서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들한테 퍼졌으면 별 문제가 안 됐고 마치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그냥 회자됐으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들이 늘 있었는데 제가 좀 해석을 하자면 게을러서 사실 확인을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의도적으로 오보여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진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정을 한 것도 보면은 성심성의껏 이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 이게 오보인 게 드러난 게 참 문제다. 이게 오보인 게 안 드러났으면 좀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느껴질 정도라는 건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가 특히 이 조민 씨에 관련된 보도에 굉장히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취해왔던 태도라는 게 무척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보 말미에 담긴 내용은 그 전에 조선일보가 이미 기사화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기사는 8월 20일 의대생 91%가 거부한 의사고시, 근데 조민은 시험 본다라는 기사인데 의대생들의 의사고시 거부와 엮어서 조국 딸은 시험 본다고 한 보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 정말 너무 좀 황당하게 봤던 기사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읽어보면은 그렇게 큰 해석은 없는 듯 보입니다만 전부 다 하나는 팩트가 하나예요. 대부분 91%가 거부했지만 조문은 시험 보니 이 한 줄이 팩트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것에 대한 해석과 추측, 유추를 담고 있습니다. 그 유추가 뭐냐면 가령 복잡한 상황에 엮였을 때, 그러니까 입학 취소 같은 것들이 됐을 때 내년에 국가고시를 안 봤다면은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진짜 시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시험을 봐서 의사가 되고 나면은 소급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부러 시험을 보던 것 같다라는 추측. 게다가 두 번째는 의사 대부분이 91% 의대생이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역시 조민은 친정부적이고 동료 사회에서는 좀 거부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이미지 두 가지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했다거나 의견을 물었다거나 이런 어떤 팩트가 전혀 없고 전부 다 추측과 유추로 인해서 만들어진, 다시 말해서 한때 논란이 됐죠. 소설로 치는다고 해도 굉장히 개연성이 부족하고 근거가 부족한 3류 소설을 보도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조민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쓰여진 3류 소설입니다. 오늘 사실 저희 비평의 초점은 사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언론이 이렇게 조민 씨를 해서 주제로 해서 기사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여기 이제 영화 평론가 나와 계시는데 영화 볼 때 앞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이 촘촘하게 마지막에 탁탁탁 연결되면 더 재미있게 느껴지거든요. 저의 어떤 이런 취향을 언론이 잘 아는 게 아닌가. 어떤 하나의 사건이 딱 터지면 앞에 있었던 조국, 윤미향, 탈원전 이걸 항상 엮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장사를 하고 그런 어떤 서사의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임재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번 사건도 보면은 조선일보가 진짜 과대평가됐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조선일보가 나쁜 기사를 쓰지만 세련되게는 쓴다. 황색 언론, 듣도 보도 못한 황색 언론처럼 기사를 막 쓰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는데 조선일보 워낙 좋아하거든요. 워낙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론지로서의 외양은 갖추려고 노력해 왔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해왔는데 이런 기사 보면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거는 진짜 제목부터 되게 저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이걸 자존감, 자부심 이런 게 떨어졌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사를 보면은 다른 거 없이 그냥 이참에 조국 혐오 마케팅이나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편없는 기사가 나왔고 그 와중에 조선일보라는 제호가 제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100년이라는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다 내팽개친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스스로 망가졌는가 저는 오히려 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지금.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면 다 믿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본질을 벗어난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닐까. 뭐 짧게 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꾸만 그 지난주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뢰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지난주에도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신뢰도 1위로 어떤 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나름 해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영부자니까 신뢰도를 측정하는 게 직업이니까 할 것 같은데 정작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그 보도 행태를 보면 신뢰 그 다음에 붙는 것은 신뢰도보다는 신뢰감이 맞구나. 이게 여러 번 이게 반복되고 처음에 한 번 하면 과장, 오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 번 이게 되면 뭔가 굉장히 상습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버릇화가 되고 전통화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감이란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행자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예. 조선일보 입장에서 예. 우리가 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주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10개 던져서 하나만 걸리면 대박이다. 아하.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조선일보를 워낙 좋아하는 분이라 제가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유튜버가 이렇게 확연한 잘못이 드러나면 구독자 그냥 싹 빠집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그런 벌을 전혀 받지 않아요. 아직도 신뢰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만약에 기사로만 따져봐도 첫 문장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미래 예측으로 시작돼서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미지수다.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쓴 거는 정치적 의도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언론이 기본은 하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발생할 것을 다 예측하고 그러나 그 예측은 매우 주관적이고 근거가 아주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간다라는 건 결국은 아주 작은 사실을 정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개연성을 동원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언론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동안 정말 중요한 쟁점들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파업 기간 내내 가장 논란이 뜨거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사들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의사의 수의 부족 문제는 얘기가 들어왔고 또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도 이전부터 그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의사 수의 문제 그리고 부족한 지역의 의료 인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론화가 되고 있고요. 네. 의사수가 몇 명이니까 더 중요한 거고 네. 인구 밀도를 고려한 의사수가 얼마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의료 이용이 얼마나 쉬운지를 나타내는 훨씬 중요한 지표예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네. 출산율 연령대 인구 선열국가에 가깝잖아요. 반면에 의사수 증가율은 OECD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이 문제를 많은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하긴 했죠. 그래서 적다, 많다 이런 근거도 굉장히 제각각이고 통계도 제각각인데 제 나름으로 굉장히 열심히 추적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키우는 것보다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의사 쪽 주장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공공병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얘기는 또 의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공병원을 만들면 거기에 환자 수가 있어야 되고 환자에 맞춰서 의사 외에 뭐 간호사라든가 다른 전문 인력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병원을 만들어도 거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죄송합니다.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계속 논점을 벗어나요. 계속 한 가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의미 있게 봤던 인터뷰가 뭐였냐면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거듭하죠. 김영철 대한전공의협회 그 대변인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태훈 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력 재배치는 앞서서 이런 문제들을 의사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할까요? 얘기했더니 김영철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라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겁니다, 현재.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얘기를 더 나가야만 옳은 것인데 결국은 인프라가 없어서 의사가 내려갈 수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인프라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면은 아직은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다음 스텝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뭡니까? 사회적으로 공공 담론화해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가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담론이 안 됩니다. 일단 다 처리합시다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은 여기 영상에도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답을 정해놓긴 한 것 같아요. 각자 답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떤 걸 제일 많이 갖고 오냐면 OECD 평균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옵니다. 근데 그 데이터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게 OECD 평균 이 관련해서 데이터가 만약에 맞다면 그러면 다 그거대로 해야 된다면 OECD 평균 환자가 들어가서 의사를 보는 평균 시간이 우리나라 4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OECD 평균이 17분이다 그러면 그것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가 다 맞는 게 아닌데 그 데이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형국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말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와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싸울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싸워서 답을 도출한다. 근데 또 한편 아쉬운 것은 의료정책 주체자가 있고 의료정책 결정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료정책 소비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소외돼 있고 정작 이런 결정에도 소외가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의사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의사 절대수가 부족하다. 도대체 헷갈려요. 예, 어떤 게 맞는 기준인지 한승현 기자. 네. 취재 설마 했겠죠, 이 정도는? 네, 난 그래서- 하도 안 해서 난 파업 하나 했어요. 취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현재 의사가 너무 적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10만 명당 의사가 몇 명이 지금 양성이 되느냐 1000명당 의사가 10년 지나면 몇 명이 증가하느냐 여기에 지금 본다고 했을 때는 한국이 OECD 평균만큼도 증가가 안 돼요. 그럼 결국 못 따라간다는 거죠. 지금 수준으로 가면 늘리지 않으면 OECD 평균만큼은 못 간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의료 접근성이 높은 이유는 의사 한 명이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적절한 수준의 환자를 보고 의사가 적절한 수준의 의료의 질, 적정 진료를 제공하게 되면 사실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의무복무에 여기 수련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으면은 4, 5년, 짧으면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허점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지역의사 할당제의 본래 취지인 지역에서 계속 남아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한다는 것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승현 기자가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의사 증가율 개념은 그러니까 증가율이라는 거는 얼마나 그 전보다 늘었는지를 그렇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증가율이 높긴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점차 올리는 수준 그 증가율이 높다는 얘기일 뿐이지 실제로 인구 1000명당 아까 보셨지만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의대 졸업생 배출 한 해 배출하는 의사 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OECD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나라가 증가율을 높여서 올린다고 해도 그러면 OECD는 증가를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OECD 평균 역시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따라잡기 힘들다라는 얘기고. 절대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증가율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는 증가율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증가율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계속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로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의사 수를 뭐 정확히 따지기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접근성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사 접근성이 그 좋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환자 한 명당 그 외래 진료 건수 아까도 보셨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더 높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떤 맹점이 있냐면 그만큼 이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러니까
건을 많이 그 진료 건수를 많이 해야 이제 그 수가를 많이 받는 예.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 진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사들의 진료 시간이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진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짧은 진료 시간을 유지해야 이렇게 접근성이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의료 질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모두에 발언했던 게 바로 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의사 쪽에서 정확한 주장을 내세웠다면 언론의 비난 받을 몫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숙과제 문제도 약간씩 또 얘기가 달라지고 있고요. 처음에는 10년 복무라는 게 너무 짧다. 의사 수련 기간 다 하면은 뭐 짧게는 뭐 6년, 길게는 뭐 8년 사이까지 걸리니까 2, 3, 4년, 5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20년은 어떠냐라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던 이번에는 의료징용제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다는 겁니다. 좀 이쯤 되면 언론이 중재를 하고 혹은 갈등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정보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관적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언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때처럼 언론이 더 많은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다 보니 언론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겁니다. 유현재 교수님. 뭐 아까 해결사 저널리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뭐뭐 하면 어떨까 뭐 이런 헤드라인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전문성이 하루 이틀 이렇게 뭐 키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나 기후나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언론사들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심층 기사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심층 기사는 팬덤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또 해결책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아까 뭐 치킨 게임 계속 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치킨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출구 전략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출구 전략을 지금 강대강으로 하는데 보이겠습니까? 다들 데이터가 나오면은 내가 유리한 대로 또 해석하고 OECD 통계는 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팁을 빨리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는 언론과 그다음에 또 사회와 다들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이런 충돌을 당장 피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조금 중지가 모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논쟁 중에서 의사들도 사실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피과, 그다음에 취약 지역의 의사 수가 적은 건 사실이다. 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법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의사의 수를 늘리겠다. 그리고 지역 그 복무 의무 기간을 설정한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모순되는 것도 많아요. 사실 가령 이제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10년 복무 기간이 짧대요. 그러니까 전공이나 군복무 기간까지 합치면 나중에 2, 3년밖에 안 남는데 그거 다 하고 나서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거 어떻게 막겠냐. 실효성 떨어진다. 그러면 10년이 부족해? 그럼 20년, 30년으로 늘리는 건 어때? 그거는 선택의 자유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모순이 돼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수 정원이든 지역의사제든 의사들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핵심 근거는 퀄리티 컨트롤, 그러니까 질이 떨어진다, 의료 서비스가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의사 뽑으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궁금해지는 거죠. 왜 의사 수를 늘리면 혹은 왜 지역의사제 같은 걸 도입하면 낮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여러 자료나 인터뷰 내용을 찾아봐도 사실 잘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까지는 1등부터 3,000등까지만 의사가 됐는데 이제는 3,500등까지 의사가 되게 생겼으니 설마 그 수능 점수가 더 넓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오해이길 바랬는데 아까 소개했던 그 대한의협산하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실제 그런 말을 직접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학창시절에 전교 1등만 하던 사람이 수술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의대가 도입되면 성적 한참 모자란 사람도 당신을 수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약간 벙찌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하는 투쟁이 자신의 성적을 인정해달라는 투쟁이었어? 아니면 자신의 학벌을 인정해달라는 투쟁이었어?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양상이 사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2009년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 수도 확 늘리겠다라는 정책이 같이 도입이 됐는데 그때도 변호사들은 얘기했습니다. 변호사 수 충분하다. 그리고 취약계층 변호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 그거 변호사 수 늘린다고 되는 일 아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는 1,000명이었다가 지금 올해 한 1,700명까지도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월에 한 2, 300만 원 받아가면서
공익인권 단체로 들어가는 변호사들, 아니면 지역으로 내려가는 변호사들, 아니면 서울에 뭐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는 변호사들 많아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의사 수를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 만능일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는 있다. 언론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무게를 실어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의사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의사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확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다 가겠냐. 가는 사람이 예전에는 10명이었다면 지금에는 한 15명, 20명이 될 수 있는 수가 늘어난 만큼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정책을 실현하는 거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원과 관련돼서 그 언론의 좀 고민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최근에 정책도 전략이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정책이야말로 전략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부의 발표에서 이렇게 꼼꼼히 보면 디테일이 없었어요. 디테일이 없었고 어떤 대안이나 뭐 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은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우투 방법에서는 약했기 때문에 그 방면에 있어서는 각자 또 해석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의 과학자 집단이잖아요. 그럼 설득하려면 이런 가능성 전부 다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정책을 펴셔야 됐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돌아보면은 사실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갈등이 계속된 데는 이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정부에 합의한 또 교수들의 설득에도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면서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고요. 또 최대집 현 의협회장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1년간 단 한 번도 의협과 협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대집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그 2018년 3월 당선되자마자 사실 그 전에 의협이 의사 그리고 병원 그리고 정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오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3년간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합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전공의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가 인상과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가 포함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집이라는 대표가 아무런 대화를 안 했다는 거지 의협이 대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일단 팩트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문제적인 건 이 최대집이라는 이분이 단순히 의사의 어떤 권리라든가 처우 개선 문제만 가지고 스피커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세웠고 심지어는 그래서 의사 문제를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연성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진짜로 목적으로 두고 그리고 의사수 문제와 관련된 공공의료 문제 때문에만 투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로 대표를 고른다면 최대집이라는 이 의협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짜 의료계, 말 그대로 범의료계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목소리 하나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이 더 증폭이 되고 만약에 극단적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을 인용한다면 어떤 점에서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의료 문제만 놓고 보면은 2015-16년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안이 나왔었어요. 관련해서 공청회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국회에서 의협을 찾아가가지고 뭐 같이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뭐 따로 동의를 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청회를 열었다라는 건 여러 이익단체들이 와가지고 같이 의견 논의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협과 논의한 적 없는 게 아니라 의협이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피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마음은 무겁습니다만은 그 의사들의 소통 방식, 의료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간호사들은 또 의사를 표명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통 방식에 대해서 아무래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대국민 소통에 있어서 약간 미숙함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의사단체의 장이었는데 의사가 관철이 안 된다고 목에 흉기를 댔던 그림도 저희들은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차 밑에 들어 누웠다라든가 이런 모습이 아까 이제 의약분 없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상황이 변한 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곱씹어 봐야 되겠다, 의사 그룹들도. 그리고 이번에 그 덕분에 챌린지를 패러디해서 덕분에라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오판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책 소비자들에게는 등을 돌리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인데요. 덕분에 챌린지는 정부에서도 많이 참여를 한 것은 맞지만 덕분에라고 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덕분에라며 하는 순간 정부를 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비아냥되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면서 국민들도 돌아서 아까 이제 사진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진도 어떤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어놓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환우가 휠체어를 몰고 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우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벽에 뭔가 입장문이 써 있고 이게 한 판이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여론이 돌아서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메시지와 관련된 저널리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사진 한 컷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운이 벗겨졌다? 저건 무책임의 기호잖아요. 그리고 휠체어를 몰았다? 그건 약자의 기호고. 그 다음에 그 약자가 쳐다보고 있는데 입장문을 봤는데 그 입장문이 어려워요. 그럼 이해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보면 굉장히 그 의사그룹이 소통과 관련돼서는 좀 미숙하구나. 그리고 이 미숙한 것이 어떤 파국의 결정적인 변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필요 조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이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환우단체도 거리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회를 가지시면서 거기서 피켓에 뭐라고 쓰였었냐면 의사에겐 생업입니다만 환자에겐 생명입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저는 그 당시에 조금 울컥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의료진의 집단 휴진과 관련돼서 내가 만약 당사자면 저런 말이 나오겠구나, 정말 절절하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의사그룹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파국으로 하면 결국은 이게 윈 루즈 게임도 아닙니다. 루즈 게임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는 뭐 그 법 집행을 준엄하게 하겠다. 정부에게는 법이고 정책이지만 국민에게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실은 항상 중간쯤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 언론들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전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가르마를 잘 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나서는 모든 노동자들은 간절해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 나열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들어줄 만한, 경청할 만한 이야기를 좀 선별해서 들려줬으면 좋겠다. 가령 저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결국 수가가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공의 처우 개선 이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언론에서 그것들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가르마를 좀 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의사들의 행동 양식은 비판해야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인력까지 같이 참여시키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집단 행동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을 넘어서 관철시키겠다라는 태도로까지 나아가려면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사회적 공감대라는 것은 메시지에 대한 공감도 있어야 되지만 수단에 대한 공감도 있어야 돼. 그 수단이 사회적 수인한도 내에 있어야 되느냐, 있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공감대를 얻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걸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자들의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이나 이 자체에 대해서 불법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을 관철시키겠다고 지금 의사들이 벌이고 있는 행동, 그 일부 양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론이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방송을 멈춰서라도 방송을 살리겠습니다. 말이 되나요?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고 최대집 대표가 말했습니다. 소방을 살리기 위해서 소방을 멈추겠다.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표제를 언론이 그냥 갖다 쓰는 거는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나 의사들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은 지역 인프라가 없어서 지역 병원이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려갈 의사가 없고, 돈을 더 많이 줘도 갈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인프라가 문제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도 및 대학들을 좀 이전해 보면 어떨까 얘기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정책 얘기가 나와서 너무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으니까 좀 넓혀봅시다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의사들 파업이 단순히 의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를 보여주는 증상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 바이 건 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언론이 그때마다 나는 휘슬 불고 심판하면서 불기용할 거야라고 갈등을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고 이 갈등을 해결해야만 한국 사회가 나갈 수 있는 갈등 해결 넘어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백보양보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사라는 집단 자체도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삶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가진 복합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 양쪽 때문에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고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론은 누구의 편을 들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몫이 아니라 단지 언론이 반대하고 싶은 어떤 정책적 방향에 힘을 쏟아주는 그런 정파적인 어떤 태도뿐만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보고 필요한 논의를 담고 전달하고 증폭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확성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각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아서 간단히 그냥 요청만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TF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언론사는 TF가 좀 만들어져서 뭐 TF가 지금 있으면은 그냥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모두 다 공감하는 것이 이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특정 언론사가 협의체에 초대될 정도로 전문성을 키워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도한 전부 다 막 OECD 통계 막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적확하게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도 찾고 그리고 굉장히 뭐 해외에 있는 자료도 좀 찾고 그래서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이 관련돼서 언론을 좀 찾아보면 가장 소외됐던 게 정책 소비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코로나19 시기에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정책 소비자인 실제 우리 엄마, 아빠, 동생 이런 사람들을 취재원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것과 뭔가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목소리가 나오죠. 그래야만 그냥 편히 할 수 있는 말 말고 의사들도 그리고 정부도 뭔가 속내는 있는데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언론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돈 얘기다 라고 하면 돈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악설을 믿으면 핵심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원하는 게 있다. 그 트레이드 오프다라고 생각이 들면 할 수 없는데 그 얘기를 언론이 좀 얘기를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오늘 수고해 주신 한승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